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가 이제 나라 빚이 사상 최대라는 기사입니다. 특히 요즘에 1차, 2차, 3차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재정 적자폭이 역대 최대다. 그리고 나라 국간이 비어간다. 이런 난리도 아닌 기사들이 많이 있죠. 사실 저렇게 국가 채무가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하는 주장이 이 OECD 국가들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한국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듣는 사람은 헷갈릴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친 국가 채무를 보면은 D1이라고도 하는데 728조 원이 좀 넘습니다. 국민 1인당 1,4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정부가 얼마나 버는지를 봐야겠죠. 보통 연간 정부 수입이 한 480조 원 정도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세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소위 GDP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경상 GDP가 2019년에 1916조 원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8.1%라는 건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몰라도 그게 높아 보이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논란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EU에서는요, 마스트리트 조약이라는 데서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하,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6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줄 세우기 한번 해볼까요? 국가별로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일반 정부 부채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에 더해서 예금보험공사 같은 비영리 기관 부채까지 합쳐진 거를 말합니다. 이제 그걸 따지면 우리나라 부채가 한 76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GDP 대비 40.1%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이 OECD 국가 대비 상당히 낮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심각하죠. 200%가 훌쩍 넘는데 미국도 100%가 넘고요. 우량할 것 같았던 독일도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아니면 철도공사처럼 공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공기업들의 부채가 한 3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OECD 국가 대비는 굉장히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때로는 정부가 시원하게 돈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때마다 굉장히 좀 답답치를 정도로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빚을 지는 게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재적소에 재정을 써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도 국가 부채라는 건 GDP 성장률만큼 증가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채 증가의 속도에 있습니다. 분명 방금 전에 제가 나라가 좀 돈을 좀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추이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월간 재정 동향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올해 본 예산 그리고 1차 추경까지 쓰려고 계획한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523조 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세수는 사실 굉장히 뻔합니다. 올해 정부 예상 총수입이 480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득세 감소나 기업 법인세의 감소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쓸 돈은 500조 원이 넘는데 거칠 돈은 480조 원도 안 되니 사실상 최소 4, 50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고스란히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상치 못하게 세금이 더 거치거나 돈이 뿅 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상세 내역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각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총수입 지표를 보시면은 이게 480조 원 중에 밑에 사실 이 기금 수입이 161조 원인데 요거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기금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실제로 정부가 좀 통제할 수 있는 수입은 일반 회계 아래에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올라갈 리가 없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요새 기업 이익 전망이 줄줄이 내려가고 있죠.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데 연동되는 세금인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 갑자기 많이 나올 리도 없죠. 게다가 작년에는 이제 효자 역할을 했었던 부동산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0일에 기재부에서 1, 2차 추경을 반영한 국가 채무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819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728조 원에서 1년 만에 90조 원이 늘어난 GDP 대비 비율 따지면 41.4%로 훅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제 다음 달 초에 고용 대책 등에 필요한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그 규모가 한 20에서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라고 가정을 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44.4%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38%였으니까 6%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이제 97년 이후에 20년 넘는 기간 동안 평균 부채 증가율이 약 1.2%였습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기도 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이 지금까지 쓴 돈보다 앞으로 쓸 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뭐 당장 실업률이 올라가면 뭐 실업수당 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나 이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통일 비용에 대한 거를 항상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낸 이제 연구 보고서 중에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었는데 보면은 인구 고령화와 이제 복지 재정 부담이 본격화되고 이제 통일 비용이 소요되기 전까지는 이 국가 채무 비율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빡빡하게 재정을 관리했던 거죠. 근데 뭐 당장 봐도 예상 적자가 100조 원이 넘게 생겼으니 뭐 이렇게 들으면은 나라 재정이 정말 순식간에 걷어날 것 같고 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이 정부 부채가 극단적으로 많아지면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사실 부채가 늘어나면은 뭐 이자 부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이 화폐라는 게 나라가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돌려막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뭐 돈을 수없이 찍어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릅니다. 뭐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경우는 보통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요, 이 물건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죠. 안 그래도 비싸서 못 사는 집을 정말 영원히 못 사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같이 IMF를 겪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환율에 대해 유독 더 예민할 수밖에 없죠. 이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뭐 수입차는커녕 이제 아예 국산만 써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워낙 가치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은 환율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난 케이스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 베네수엘라의 1년 인플레이션이 100만%가 넘어갔다는 얘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인 그런 케이스가 벌어져 버린 거죠. 반대로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물가도 안 오르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이론적인 그런 논쟁이 많았는데 지난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뭐 실증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런 깜냥이 안 든다는 거죠. 뭐 최근에 기사 보면은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라느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굉장히 말은 멋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건 그냥 흉내를 내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쓰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방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뭐 국가 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원화로 그러니까 자국 통화로 돈을 빌려서 한 나라가 부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급한 불부터 뭐 끄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원화 부채 때문에 나라가 부도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국가 부채가 2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엔화 부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 통화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채는 바로 달러 같은 외화로 빌린 외채입니다. IMF도 결국 외채 때문에 온 거였죠. 뭐 돌이켜보면 1997년에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은 11.4%에 불과했습니다. 뭐 게다가 정부 부채가 아니라 민간의 달러 빚이 많아서 외환위기가 터진 거였습니다. 뭐 다행히도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차원이 다른 수준의 외환 보유고와 외화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죠. 2019년 말에 이제 발표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5,009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이 외국이 우리나라에 들려준 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 폭이
5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디스나 S&P 이런 데서 여전히 아주 높은 등급의 국가 신용 등급을 주는 이유기도 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무디스 같은 시평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AA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AA가 만만한 등급이 아닌 게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높고요. 미국보다는 단 한 단계 낮은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난리가 난 와중에도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불안하다? 아니다. 여전히 굉장히 훌륭하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 증가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또는 속도 조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